그 다음에 우리 3회. 3회도 비슷하게 했네요. 자, 3회에서는 2번. 아이고, 신뢰보원칙 2번을 질문했어요. 신뢰보원칙 틀린 거 오라 그랬어. 1번 행정절차법에 실정법 근거 있죠? 국세기본법에도 있죠? 2번 확약을 물어봤어. 그러면 행정위원이 당신한테 뭐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죠? 확약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다 아니다? 확약. 행정위원이 뭐 한다 안 한다 약속하는 거 있잖아. 사전 약속. 이거 확약이라고 하지. 확약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다 아니다? 뭐 아니야.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킬 거라고 믿는 건 당연한 거지. 확약도 공적 견해 표명. 신뢰보호 대상 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신뢰보호 위반 주장하고 소송으로 다투고 할 수 있어요. 응? 신뢰보원칙 적용되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이번 판례는 뭐야? 이번 판례는 행정위원이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겼어. 법이 바뀌고 허가해준다고 사전 약속을 했는데 허가해주도록 하는 법이 폐지됐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약속한 건 행정위원이 별도의 조치 약속 철회한다 이런 별도의 조치 안 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로 한다. 이거 판결문 아니야. 응? 확약을 한 후에 그 약속할 때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바뀌면 법률이 변경되면 행정기관이 했던 그 사전약속 확약은 그 중요한 부분이 그거란 말이야. 행정기관이 야 사정이 달라서 변경됐으니까 약속 못 지키게 됐다. 약속했던 걸 철회한다 하는 별다른 의사표시 안 해도 실효된다.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 그 변경됐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확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내잖아. 그 포인트가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어도 이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2번 5. 그럼 확약은 처분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죠. 어떤 사건에서 어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을 확약이라고 하면서도 처분 아니라고 그랬지. 예. 자, 2번. 자, 3번은 이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가지고 낸 거예요. 자, 국가가 법을 제정을 해서 국민에게 뭐래? 국민을 유도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도록 국민을 유인했다 그래. 그죠? 그러면 그걸 믿고 국가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인을 했고 그걸 신뢰하고 따랐다면 근데 갑자기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간대. 그럴 때는 그 국민의 신뢰를 더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 조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치? 3번 여기 두 개다 나요. 법률을 만들어서 개인의 어떤 행위를 하도록 국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유인된 신뢰 행사라면 그 앞에 걸 그렇게 바꿔봐. 국가에 의해서 유인된 거라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개인의 행위가 유인된 거라면 어떻게 된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래? 둘째 줄. 개인이 한 행위가 법률에서 부여한 어떤 기회를 활용한 거에 불과. 응?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둘로 나눠. 유인된 거라면 보호해야 됩니다. 둘째 줄에 단지 개인이 한 행위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거에 불과하대. 그렇다면 그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그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 물어본 거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한 거라지? 그러면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이때는 신뢰보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뢰보호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법 개정하고 폐지하면서 그 보호할 조치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첫째 줄에 유인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행위라면 그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에요. 교재에 있어요 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야 4번은 끝에 하니까
소급 입법 나왔지. 머릿속에 소급은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세 번 만들어서 적용하는 진정소급.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 번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부진정소급. 진정소급은 원칙이 금지.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 그럼 이건 지금 진정소급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 즉 첫째 줄 보면 새 법을 개정을 했대잖아. 근데 개정된 법이 뭘 대상으로 한대? 기존에 있는 사실 내지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대. 그러면서 개정된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효과를 규정했대. 응? 그러한 경우에라도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진정소급을 묻는 게 아니네. 그치?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이미 그 이전에 종결된 게 아니래.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이미 종결된 게 아니니까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뭘 묻는 거야? 부진정소급을 묻는 거네요. 응? 그 부진정소급은 금지되는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 허용되는 거란 얘기지. 따라서 그거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상 허용되는 거다. 이 말하는 거죠. 응? 다 알고 있는 건데 표현만 바뀌면 뭔 말인지 헷갈려지는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응? 판결문을 어렵게 쓰니까 그래. 쉽게 쓰면은 좋은데 시험보다 판결문 그대로 내니까.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자, 부진정소급.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셋째 줄, 두째 줄 끝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거라면 진정소급을 말하는 거고, 그는 원칙이 금지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건데 아니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으면 이미 끝난 사실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부진정소급에 관련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칙이 허용되는 거니까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뭐 어려울 수 있겠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7번이네요. 7번. 7번 오늘 이론 시간 배운 거네.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자, 1번의 키워드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어떤 내용의 처분을 국민한테 하는데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했어. 그럼 내용은 문제가 없더라도 절차만 안 거쳐서도 그것만으로 어떻게 된다? 위법이 됩니다. 근데 그건 기속행위, 재량이 차이 없어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상 하자 있으면 다 뭐야? 그것만으로도 위법 사유로 인정되고 다 취소 사유로 다룹니다. 그래서 1번 X가 됐죠. 첫째 줄, 기속행위 용어는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독립된 위법으로서 취소 사유로 될 수 없으나, 이게 틀린 거야. 그것도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도 되는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 위법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차이가 없다. 따라서 1번 X.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는 뭐야?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죠. 이건 이제 소송 파트에서 배우잖아. 이미 상대방 국민이 어떤 처분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취소송 냈어. 응? 행정청이 나한테 A라는 이유로 처분한 건 위법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행정청이 얘한테 처분한 이유는 A만 있는 게 아니다, B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러면서 B라는 이유를 소송 제기된 후에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게 허용될 것이냐? 이거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기준이 뭐냐?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처분 사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냐, 즉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해주고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추가 변경 안 해주죠. 허용 안 해주죠. 결국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애초에 내세운 사유와
추가 변경 사유 요소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지, 그게 애초에 그 처분한 게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응? 그래서 기속행위면 무조건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게 허용되나? 기속행위라도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추가 변경 허용 안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라도 기본적 동일성이 있는 사유는 추가 변경 허용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적 동일성 있는지가 기준이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X예요. 둘 다 기본적 동일성 요무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자, 첫째 줄 중간에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대잖아. 응? 근데 거부 처분 받고 상대방이 취소송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뭐 했대? 거부 처분 위법이야 하고 취소 판결 내렸다는 거야. 첫째 줄에. 근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 내린 이유가 뭐래? 판결이 법원에서 거부 처분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뭐래? 앞에 첫째 단어 무슨 단어야? 실체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럼 여기서 실체상의 위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 얘는 예를 들어서 신청된 게 허가라고 하면 허가 요건 다 구비됐다는 거야. 허가가 되는 요건, 그 실체라는 말이 우리 법학에서 실질이라고도 쓰이고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받을 수 있는 내용적 요건이 다 구비된 거야. 근데 행정청이 거부한 거 잘못이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거는 허가받을 요건을 다 구비됐다는 거니까 허가 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판결에 따라서. 그죠? 근데 재량행위라면 어떻게 돼? 허가받을 요건이 구비 다 됐더라도 합리적인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신청된 대로 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오히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똑같이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신청대로 해주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같다? 아니라니까. 기속행위라면 신청된 대로 처분해줄 의무가 생겨요. 근데 재량행위는 신청된 대로 해줄 수도 있고 다른 합리적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그래서 X. 3번 집은 이거 아주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그죠?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왔으니까 4번이 답인데, 이건 오늘 이론 시간에도 공부한다. 자, 과징금을 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는 법에 의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으로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권한으로 맡겨진 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결정을 내려서 얼마를 부과했더니 상대방이 너무 많이 부과했다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대.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과한 것처럼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까? 법원이 생각한 액수보다 더 많이 부과한 부분만 위법이라고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 내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면 재량권 행정청에게 준거하고 안 맞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법원은 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취지는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취지로 전부 취소한 거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돼? 적정한 액수를 줄여서 다시 부과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지. 법원이 액수를 결정해버리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지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응? 이건 뭐 많이 나왔던 판결이에요. 1, 2, 3번을 다 몰라도 4번은 워낙 많이 다룬 거라 답은 맞출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네. 자,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는 8번. 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소송의 심리. 옳은 거 골라라. 자, 1번 보니까 이거 아까 또 비슷한 용이다. 자, 소송에서
먼저 행정심판 거치고 왔나 봐. 그러면 행정심판한 그 심판위원회에다가 야, 행정심판 기록 법원에 제출해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을 제출하라고 행정청에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도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 항고소송에 다 그대로 적용되고 당사자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준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X야. 네, 준용됩니다. 외워둬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반대로 설명돼 있어.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뭐가 원칙이야?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주의고 변론주의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다만 민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싸우는 양쪽 당사자 개인의 이익만 문제가 되는 거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사자 주장만 갖고 재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직권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직권 심리주의, 직권 증거조사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야? 당사자주의 보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 아니고 그게 보충적이야. 그러니까 직권탐지주의와 뒤에 당사주의, 변론주의가 위치가 바뀌어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됐고, 자 3번은 이 말도 어렵다. 자, 행정소송법 16조에 따른 소송참가. 원래 행정소송법 16조가 아까 우리 나왔던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는 뭐야? 법원에 신청해갖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행정소송법에 허용하는 3자의 소송 참가예요. 근데 그 방법 말고도 그 방법 말고도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뭐 이런 말에 신경 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참가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행정소송법 8조가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라도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거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제3자의 소송참가 이거 안 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소송참가 방법에 따라 소송참가할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응? 말이 어렵죠? 응? 자, 그래서 3번이 5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3번을 답을 해야 되겠네. 응? 그 다음에 4번은 자, 여기는 소송 병합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어느 주제에서 배워? 소송 파트에서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는 제주. 그래서 관련 청구가 대표적인 게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뭐 세금 낸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가 관련 청구지. 그러면 뭐 세금 부과 처분이라든지 이거 처분 취소해달라고 이게 본안 소송이죠.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뭐 이런 걸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죠. 가장 빨리 병합해서 청구하는 건 동시에 같이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관련 청구 소송을 본안 청구인 취소송에 병합을 해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관련 청구 소송이 취소송에 병합이 되려면 여기 취소송이 본안 소송이라고도 칭하는 취소송이 뭐야? 몸통이야. 몸통이 존재하고 있어야 거기다 이 관련 청구를 병합 붙여서 같이 재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관련 청구가 첫째 줄 끝에 취소 소송이 부적합하대. 부적법. 이 말은 뭐야? 취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래요. 그럼 몸통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 관련 청구가 가서 붙어야 될 몸통이 없는 거야. 자, 취소송이 부적법 하면은 처분 취소되는 소송, 본안 소송이 어떻게 돼? 각하됩니다. 그치? 취소송 부적법한 소송이니까 각하되면 몸통이 사라져. 그러면 뭐 이 취소를 전제로 처분이 취소되는 걸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관련 청구가
그것만 존속할 수는 없어요. 몸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조치 안 해도 자동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취소행위 부적법하다면 하면 취소행위 각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련 청구 소송도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관련 청구만 법원이 본안 심리에서 본안 판결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하면 관련 청구가 병합되기 위해서는 병합될 본체에 해당하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 아니야. 근데 이게 적법하게 존속 중이 아니면 관련 청구도 존속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죠. 응? 틀린 거. 답이 아니라 틀린 거고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는 10번. 10번은 단계별 행정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확약.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확약. 이른바 또 어떤 학자는 다단계 행정결정 이렇게 들어요. 다단계, 그러니까 좀 이미지는 안 좋지만 다단계 행정.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행정 조치를 몇 단계로 쪼개가지고 1단계에서 뭐 결정, 2단계에서 뭐 결정. 우리 아까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 내주는데 쪼개놨잖아. 1단계에서 뭐부터 하래, 국민들어. 사업 계획서를 짜서 제출해라. 그 행정위원회 그거 먼저 심사. 그래서 너 적정 통보 해주면 적정 통보 받은 자만 2단계 조치해라. 시설 설치해라.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한 다음에 최종 허가 신청해라. 그럼 시설 설치 요건만 갖췄는지 보고 최종 허가 내준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주는 걸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놨어요. 이런 걸 다단계 행정결정이라 해요. 응? 자, 그런 거로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행위 이런 거를 사전 뭐라 그랬죠? 응? 그런 거를 이거 또 오늘 왜 이러지? 자꾸 말이 단어가 생각 안 나. 응? 그러니까 그런 거로 얘기하는 거 확약, 응? 사전 승인, 그다음에 부분 허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확약도 이런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관련 판례도 보자. 1번 보니까 1번이 지금 얘기한 거네.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못 짰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이 뭐 해줬어? 사전에 사업 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해줬어. 그러면 여기 적정 통보는 사업 계획 적정 통보 해주거나 부적정 통보도 처분이에요. 왜 그럴까?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아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적정 통보나 부적정 통보는 그 자체가 처분이다. 응?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 행정청이 적정 통보 해줬다 그러지? 그러면 적정 통보 받은 자는 뭐 인정받은 거야? 사업계획 제출한 거 내용,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결정 난 거야. 근데 이제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시설도 갖춰야 돼, 요건도.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만 하면 되지? 적정 통보한 자는 시설을 갖추어서 최종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 적정 통보 받았으니까 이제 뭐 했어? 2단계 시설 설치했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최종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어. 근데 그때 가서 행정청이 뭐해? 갑자기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네? 뭐 이거 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주면 뭐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뭐가 효율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는 거야. 이거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 적정한지 아닌지 통보 여부 결정할 때 이미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주지 말지. 부적정 통보를 해주지. 이런 이유 있다고. 그럼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 막대한 돈을 들어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시설 투자를. 근데 적정 사업 내용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해주고 돈 엄청 들여갖고 시설 갖춰놓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런 이유를 들어 거부? 그러면 상대방만 죽으란 얘기 아니야? 행정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점도 문제지만 자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고 거부했어. 그 거부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유를 들어 거부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거부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이익을 또 비교해봐. 응? 이 적정 통보도 여기도 판결문은 없지만 신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비교한 결과 어느 쪽이 더 크대?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엄청 크대요. 응? 그래서 뭐야? 거부한 것은 위법. 결론이 거부한 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응? 이익형량상. 응. 그래서 1번 결론 맞나요? 위법이다. 응? 신뢰보호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해가지고 다 위법으로 판결난 거예요. 5. 2번은 이거 아까 얘기한 거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해줬다 그래서 그 사업하려는 예정 부지에 대해서 아까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뭐야? 토지 이용 계획, 응?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네. 없다. 그다음에 3번은 이것도 여러분 다 교재에 있는 건데 우리 실무에서 확약이라는 조치를 내인가 내허가 이런 말을 많이 써. 이 내인가 이게 내용적으로는 확약이야. 그럼 내인가가 내용이 뭐야? 신청해 오면 인가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인가해 주겠다고 내정했다는 거야. 내인가. 응? 그러면 일종의 이걸 확약으로 본단 말이야. 행정이 사전 약속한 거. 응? 그러면 자 누군가한테 당신 신청해 오면 인가 내주겠다. 응? 이게 이제 본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어. 본인 인가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인가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상대방 다 요건 갖춰서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인가를 못 내줘 하고 인가 거부 처분한 게 아니고 앞서 인가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내인가한 걸 취소한다 해버렸어. 그러면 끝에 내인가 취소는 뭐와 똑같은 거야? 인가 거부 처분과 똑같다는 거야. 인가 못 내줘 하고 인가 거부한 거야. 응? 그러면 이거 소송 대상 된다는 거야. 즉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과 똑같은 거다. 응? 그래서 여기 내인가를 해줬다가 신청 들어오니까 이를 취소, 이게 내인가를 취소했다면 이거는 인가를 거부한다는 본인가 거부 처분은 본인가 거부 처분과 똑같다. 5. 판결문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이 답이네. 이것도 판결인데 원래 있잖아. 여기 보면 첫째 줄에 사전 결정 나왔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지. 1번 같은 것도 비슷한 건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제출했더니 내용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어. 그러면 뒤에 법이 요구하는 시설 요건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면 행정청은 사정 결정을 내려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조치할 때 그 사정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요?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행정청은 사정 결정에 구속된다 이런 말을 표현해.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판례에는 자 여기도 봐. 어떤 아파트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신청. 그때 행정청이 사업 계획은 문제 없다. 이 사정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건설업자가 어떻게 했어? 이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짰지. 그래갖고 행정청에 신청했더니 뭐야? 행정청이 응? 주택건설 계획 승인해주는 조치 처분은 앞서 행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정 결정 내린 거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응? 자, 이게 반대야, 반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기속됨으로가 아니라 기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다시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야. 후속 조치인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사전 결정해줬더라도 이제 이 중간에 깔려 있는 논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것은 재량행위다 라는 게 전제 깔려. 첫째 줄 끝쪽에 있는 주택건설 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로서 앞서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내려줬더라도 이게 주택계획 승인 최종 승인 내주는 단계에서 또 이걸 해주면 안 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다시 어떻게 돼?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사전 결정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사전 결정에 행정청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흔하게 내는 판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오는 판결 중에 된 거니까 이런 걸 잘해둬야 돼. 응?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런 판례를 내잖아. 응? 그래서 자, 이거는 사건을 기억해야 돼.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 승인 처분은 재량입니다. 다시 승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서 승인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꼭 앞에 사전결정 내려준 대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비시켜야 될 게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야. 1번 지문은 일종의 어떻게 볼 수 있어? 앞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해 줬잖아. 그렇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면 그에 기속돼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시설 요건 구비했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구속을 받는 거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어요. 그 사전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한 거야. 근데 4번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린 거야. 응? 그 점에서 대비시켜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 11번 행정입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입법. 야, 1번 물어보면 1번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 한다는 표현 입법 부작입니다.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이야. 우리 헌재가 그래요. 왜? 첫째, 우리 헌법에 권력불집 원칙 선언해놨어. 그리고 국회가 법률 만들 권한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법치행정 생각해봐. 행정기관은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국회가 법률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대강 중요한 거 정해놓고 세부사항은 행정기관 너네가 정해라 위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뭐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법 제정권을 줬는데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법률에 따른 법 제정 의무가 부여된 거야. 근데 안 만들면 그건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 및 법치행정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 된다. 응? 따라서 이런 입법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이 있다면 그거는 배상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어지고. 응? 자, 1번 5. 2번은 2번 답하는 사람은 없겠다. 재량준칙 이꼬르 행정규칙의 일정. 행정규칙은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법인 거지. 내부법일 뿐 행정조직 밖에 일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아니에요. 근데 그 첫째 줄에 일반적으로 그래놨잖아.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가 예외가 있지? 이건 머릿속으로 하세요. 어떤 경우에 재량규칙 같은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로 인정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이제 명칭만 하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자기구속법리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고 그게 선례가 쌓이고 관행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로 당연히 믿게 된 마당에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따라 해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해야 되고 그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무슨 재량준칙의 형식 뭐뭐 훈령, 지침, 예교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위법으로부터 뭐 세부 국민의 상위법의 내용이 될 세부사항 보충적으로 정해라 권한받아서 만들어놨는데 명칭을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경우 요거는 본래 행정규칙이 아니라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상위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데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그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런 거예요. 예외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도 문제였고 3번은 자, 뭐 3번 판례 이거 쉬운 거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받아 만들어놔서 효력 갖는 법규명. 이거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위임명령 말하는 거야. 자, 위임명령은 뭐가 있어야 이게 효력이 생겨요?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첫째 끝에 뭐 있어? 구법에, 이게 상위법이지. 상위법에 위임 근거도 없이 만들어놨어. 그럼 뭐야? 무효라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 그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위임의 근거 규정이 도입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여전히 무효인가 아니면 그때부터 유효인가? 그때부터 유효인 위임명령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건 쉽네. 둘째 줄에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법제정권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둘째 줄 끝에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인 위임명령이 된다. 또 이거 반대도 있지. 국법에 위임 근거 있어서 유효한 위임명령이 만들어졌어도 나중에 상위법 개정돼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그지? 이렇게 두 가지 있죠. 핵심은 다 그때부터야. 응? 자, 그러면 3번이 X. 그러면 1번이 답은 나온 거고 2, 3번. 4번은 어디가 됐을까? 아이고 이거 좀 길어. 근데 이거는 길게 낼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어디를 줄일 수가 없어. 응? 근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9급에서 나왔던 판례야. 그래서 이 4번 보니까 여기서 결정 자체. 자, 핵심 단어가 어디에? 셋째 줄 끝에. 넷째 줄의 중간에 뭐야?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래. 아니, 그러니까 봐. 행정기관이 새로 법 만들어낸 거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첫째 줄 보니까 법률에서 뭐 해놨어? 법률에서 의미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에게 뭐뭐 정해라 하고 딱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해서 요거만 정해라 하고 위임을 했대. 명확하게. 근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지멋대로 막 확대하거나 지멋대로 확대 해석해갖고 완전히 위임받지도 않은 내용을 지멋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아닌 거야? 벗어난 거지. 위임의 상위법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만들었던 그 법률은 무효야.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든 이 법은 무효야. 우리 위임명령은 위임한 한계 내에서 만들어놔야 되지. 따라서 그러면 세 번째, 지멋대로 행정기관이 상위법의 용어의 의미를 벗어나서 범위를 확장, 축소, 지멋대로 막 해갖고 상위법에 위임하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거라만 하라 그랬는데 그걸 범위를 벗어나서 완전히 지멋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다.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래서 그 행정규정은 법 규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6번이 됩니다. 16번이 우리 12번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은 지방직 시험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왜? 경상북도 예천군 의원 행정소송 제기했다 하는 게 또 시사성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16번이라 했죠. 국가배상.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거 1번. 외국인이 피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국가배상. 외국인이 우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호 보증주의를 택하고 있죠.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사람에게도 배상해주고 우리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명시하고 있어요. 상호 보증은 있는데 1번 5.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두 번째 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키워드지. 그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하나는 뭐야? 공무원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지금 지문 2번은 피해자가 누구를 택했다는 거야? 국가를 선택했지. 그래서 국가를 선택해서 배상을 받아갔대. 그런 경우는 국가가 공무원한테 어떻게 돼?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응? 3번은? 3번도 키워드 뭐야? 고의 중과실이 있잖아. 공무원. 그럼 뭐야? 공무원도 배상 책임자가 되죠? 피해자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맞네. 4번은? 응? 자, 4번이 좀 애매해서 이걸 지적했나? 자, 4번에 보면 우리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어느 때 배상 책임을 진다고 이제 규정해놨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국가는 그 공무원을 제대로 감독을 했냐 안 했냐 안 따지고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응? 따라서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끝에 국가가 그 공무원을 뽑고 임명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었든 없었든 안 따져요. 응? 국가는 배상 책임진다 이거야. 응? 그래서 주의를 선임 및 공무원의 가해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이 점이 국가배상법의 특징이에요. 뭐하고? 민법상의 민법상 뭐하고 비슷하지?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하고 다르게 되는 거야. 우리 고용주는 종업원 그 업무 행위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손을 끼치지? 그럼 종업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종업원을 감독 충분히 다 했다는 거 인정받으면 고용주는 책임 없어요. 민법상으로. 근데 비슷하잖아. 공무원이 종업원이고 국가가 고용주야. 근데 종업원인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에 끼치면 국가는 고용주로서 감독 다 했다 해도 배상 책임 면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민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궁금했는지 모르겠네. 4번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손해 끼치면 국가는 무조건 배상 책임이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18번 들어갈까요? 18번 하고 19번을 질문해야 돼. 18번 취소 소송 제기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럼 뭐겠어? 이제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예요. 응? 소송 요건은 소송 대상인 처분 이런 게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했느냐, 원고 적격이 있느냐, 소외이익이 있느냐, 제대로 피고를 지정했느냐, 제소기간 지켰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많죠. 자, 가 볼까요? 가는 이거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소송 대상인. 그죠? 가 어때요? 처분 대상이 처분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응? 첫째 끝에 임용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 이거 처분성 인정했어요. 즉 이제 국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됐던 자는 이제 성실히 그 임용됐던 기간 마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실적, 능력 이런 거 다시 심사해서 재임용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심사 제대로 해서 재임용해 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 있는 자에 대한 신청 거부는 뭐야? 이게 원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고 안 나오고 원래는 무슨 조치였죠? 당신 기간 만료됐으니까 재임용 만료됐습니다 하고 통지만 한 거야. 임용기간 만료 통지야. 근데 임용기간 만료 통지 이꼬르 무슨 의미라는 거야?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고 보고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소송 대상인 처분 갖고 소송한 거니까 요건은 갖춘 거예요. 그래서 가는 답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지났어? 그럼 그 처분은 소송기간 지났어.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취소 못해요. 근데 다른 기간은 남았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아직 안 지났대. 근데 하나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기간은 남아 있어도 소송 못하게 돼요. 따라서 이거는 제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소송 각하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들어가야죠. 응? 나가 들어가고 다는 어떻게 될까요? 응?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지. 소송 요건은 어느 단계까지 있어야 된다고? 모든 재판 신급 단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요건이 계속 구비되고 있어야 돼. 어느 단계에서든 요건 구비가 안 된 거로 인정되면 각하됩니다. 따라서 사실심은 1심이나 2심인데 구체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니까 뭐 늦게까지 2심까지로 보자. 2심까지는 소송 제기 원고 적격이 구비돼 있었대. 소송 요건 구비. 그렇지만 상고심 대법원 올라갔을 때는 원고 적격이 흠결됐다면 소송 요건 결여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지문 구성상 나만 확실히 알면 답은 찾네. 그죠? 다는 모르더라도 나만 있는 건 없잖아. 지문에. 그렇죠? 그 눈치껏 또 그렇게 또 맞출 수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19번도 물어봤어요.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조치할 수 있다. 물론 그건 모든 행정작이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1번 어떤 것 같아요? 1번은요. 여기 보면 그 첫째 끝에 두 번째 끝에 소유 동의 요건 있죠. 동의 요건. 정확히 말하면 동의 요건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야. 그러면 여기 뭐 도시 및 정비 사업 나오죠? 쉽게 얘기하자. 무슨 재건축 사업 이런 거야. 근데 어느 지역이 재건축할 사업 지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 몇 사람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몇 %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그 소유자 동의 요건이 있지. 이거 국회가 그 동의 요건을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니네가 몇 %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인지 알아서 정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게 문제돼. 그런데 자, 예, 여기 누가 나오죠? 조합이 나와요.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얼마 몇 %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거든. 그런데 자, 여기 뭐 도시 및 분명히 문제 도시 및 도시 정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법 이거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누구냐가 이걸 갖고 고르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 응? 조합인 경우는 자, 어떻게 된다고? 이미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수 있는 조합으로 이미 만들어져 조합이 결성됐어요. 설립이 됐어.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려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동의를 이미 해서 조합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조합이 설립이 돼 있다는 건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조합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기가. 응? 많은 토지 소유자 아마 토지 소유자 이게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응? 응? 그러면 이미 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때 무슨 그 뭐 있죠? 그 이제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 계획 행정청에 이제 인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이때 또 얼마나 그 토지 동의 얻어야 되느냐? 이거는 조합이 알아서 니네가 정하고 해라. 위임해도 되는 사항.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이거는 동의 요건은 뭐다? 이거는 일종의 자치적 사항. 응? 자치법적 사항. 자치적 사항에 해당. 그러면 자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어떻게 돼?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 정해도 돼. 응? 직접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그러면 이 말 이꼬로 뭐야? 국회가 직접 몇 % 동의를 얻는다 안 정하고 조합이 니네가 알아서 정해. 이거 어떻게 해도 돼? 조합에게 포괄적으로 니네가 정해라 하고
위임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야.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래. 응?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추진한대. 조합을 만든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몇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네가 이제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토지 소유자 얼마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건 이제 똑같이 이거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자치적 사항이 아니라 중요하고도 본질적 사항이래. 응? 이거는 토지 소유자 등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 자치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 응?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면 위임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위임 허용 안 되는 거야. 국회가 직접 정해놔야지. 니네가 알아서 정해. 위임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응.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정리. 그래서 딱 보니까 힌트가 무슨 동의 요건 나와. 토지 소유 다른 토지 소유의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동의 요건. 근데 조합이 또 나와. 조합. 그러면 이거는 자치적 맞아. 국회가 법률로 안 정해놔도 되는 사항.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1번 보니까 이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금지되는 건데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아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위법이다 이런 얘기야. 위헌 위법이다. 응? 그러면 O야 X야? X지. 그러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금지된다는 원칙 적용 안 받는 거란 말이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위배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지 결론이. 그래서 X. 그 말이 어려웠구나. 응? 그 다음에 2번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2번은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37조 2항 떠올려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지. 이때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률로 제한해야 되죠. 응?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하라는 뜻이다? 아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하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일단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해놓고 더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이 정해라, 위임을 하면 그러면 위임받아서 만들어놓은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제한해도 된다. 왜냐면 그 위임 입법은 법률의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2번 어떻게 돼? 법률 유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둘째 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꼭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하라는 얘기라서 법률의 근거 위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만들어놓은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둘째 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가 이어지는 문구예요. 응? 여러분들이 교재의 법률 위반 원칙 그 판결 꼭 찾아보세요. 응?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아니라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네, 3번은 답은 이미 나왔네. 1번이었고 3번은 두 가지로 공부하죠. 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지 여부는 법률로 정해야 될 기본사항이다. 이건 맞는 거야. 이거 맞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거냐 말 거냐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 다만 이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치자. 한다고 치자. 그러면 둘째 줄에 언제 실시할 거냐? 시기. 그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한 번에 일시에 실시할 거냐? 일정한 뭐 제주도만 먼저 해보고 시범 해보고 확대할 거냐? 이런 거는 위임해도 되는 사항. 국회가 직접 안 정해도. 응? 이것도 헌재 결정문으로 맞다. 그 세부 사항은 법률로 꼭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임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응? 자, 뭐 이거 오래전 거고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했고 이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나오지. 응? 네. 그래서 이미 엊그제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언제부터 시행한대? 올해 내년부터인가? 그죠? 응? 올해 2학기부터 올해 2학기 3학년 적용하나 봐. 내년에는 3학년, 2학년, 그 다음에는 뭐 후년에는 모든 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그죠? 근데 그 진짜로 될는가는 몰라요. 결국은 돈이 문제야. 예산. 왜냐면 수업료 안 내도 되고 뭐 다 거의 돈 많이 안 내죠. 그럼 그거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나라에서 해줘야지. 물론 국공립학교가 원래 다 나라에서 돈 나가지만 사립학교도 돈 다 국가에서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사립학교도 다 국가에서 그 수업료 안 내고 다니니까 그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 이거 다 국가에서 돈 줘야 돼요. 그 재정이 문제지. 그러면 예산이 한 2조 원 가량 필요하대. 2조 원. 응? 네. 그죠? 네. 근데 뭐 4대강 안 했으면 그 돈 하고도 남지 뭐. 그죠? 나는 엄청 더 들 줄 알았는데 겨우 2조 원밖에 안 든대. 야, 그럼 실시해도 되겠네. 근데 2조 원도 결국 이제 누가 부담해야 국가가 다 될 거냐? 각 시도, 응? 교육감, 이 교육청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되도록 할 거냐? 이게 논란거리예요. 그럼 결국 국가가 전액을 다 대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얼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에서 얼마 이게 이제 분담을 해서 대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자체 시도는 예산 없다 이거지. 돈 없는데 누구 돈으로 내라는 거냐. 국가야 뭐 국가 돈으로 대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삐걱대면서 이게 시기가 딱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응? 일단 국가 정부는 발표는 했지만 시기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지금 의무교육 혜택을 보게 될지 졸업한 뒤에 실시될지 모르겠어. 근데 의무교육 하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그 3개월인가 얼마씩 한 번씩 내는 것 같아? 나 오래전이라 잘 모르는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다 내니까 수업료 해가지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내나? 그래서 뭐 저 30만 원씩 내는 것 같더라고. 수업료 돈 그래도 몇십만 원. 그 다음에 급식비에다가 뭐 하면 뭐 한 70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 학교에. 급식비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거기다 하고 한두 개다 한 애한테 막 돈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의무교육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교육비 부담이 없어 애를 낳아 키우지. 그지? 네? 네. 진짜 그거는 의무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더 나아가 대학까지 의무교육 해야 됩니다. 대학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그냥 국가가 무상교육으로.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또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대학 안 가도 충분히 사회생활 시작해도 임금 차이 별로 없고 뭐 딱 맞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 다닌다 그러면 근데 대학 졸업하고 4년제 졸업하고 와서 취업한다. 그러면 4년치 이제 임금이 낮았다가 대졸 초입자 임금하고 같아지면서 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가면 누가 굳이 대학을 가겠어? 많이 가서 우리나라 대학이 뭐 그지같이 뭐 그지? 그래서 쓸데없이. 자, 예. 그러면 3번 그래도 4번은 이제 뭐 익숙하고 그죠? 첫째 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 두는 것 조례로 지 맘대로 지자체마다 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맞는 내용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니야. 맞는 거고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4회가 있어요. 4회는 조금 적긴 한데 다 풀 수는 없고, 자 1번 4회 1번 보자. 1번 보니까 아이고 행정 절차법 내용 질문사항이 절차법이 몇 개 있었죠? 자 옳은 거래. 1번 어때요? 행정 절차법에서도 처분 절차 규정해놨지. 그러면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란 이러이러한 작용을 말한다.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그 정의가 다 똑같아요. 처분이란 어떻게 정의되었을까?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즉 정부 조직에 속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행정 권한 부여받은 공공단체나 공수당 사인도 다 포함한다.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답은 1번이네. 똑같아. 한 글자도 안 그리고 똑같이 처분 개념을 정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 2번의 키워드는 두 줄 끝에 근거와 이유 제시죠. 즉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유 제시는 어느 때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냥 처분할 때. 꼭 침익적 처분만은 아니에요. 처분할 때는 일단 원칙,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예외 3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긴급할 때. 두 번째는 그래 맞아. 단순 경미한 내용의 처분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거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일 때. 그래서 이유 제시 안 해도 왜 이유 충분히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일 때. 그지? 세 번째는 응? 아니 그거 아니. 동의가 아니라 응? 상대방의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그죠? 네. 이게 첫 번째잖아.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두 번째가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내용의 처분일 때. 세 번째가 긴급할 때. 그런데 그렇게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처분할 때 3가지 예외를 정해놓고는 또 그 안에 또 뭐 있어? 첫 번째, 신청한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는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상대방이 해달라고 요구해와도 안 해줘도 되고. 그런데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일 때, 그리고 긴급할 때는 일단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2번 어떻게 돼? 긴급히 처분한대. 긴급. 그러면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렇지만 처분 후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처분 후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끝에 처분 후에는 요청하면 요청이 없어도 해야 됩니까?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거죠. 해야 되죠.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된다. 없으면 안 해줘도 돼요. 두 번째 줄이 틀렸죠. 그래서 자 3번은 자 행정청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24조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어? 원칙이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속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전자문서로 하는 것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 하잖아. 80세 된 할머니한테 처분하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못 알아들으신다니까. 응? 그래서 전자문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X고 4번 입법 예고기간 아까 나왔는데 숫자 어떻게 했어? 국가법령은 여기는 지금 자치법규 나왔잖아.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국가법령은 40일 이상이고 그죠? 그래서 숫자 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 했어요. 8번. 아이고 신뢰보원칙. 자
신뢰번칙 틀린 거래. 1번 보니까 무슨 단어? 비과세 관행. 이 묵시적 견해 표명으로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론 시간에 세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키워드는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입니다. 세 가지 뭘까요? 첫째,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해야 돼. 네? 장기간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있고, 두 번째, 그 세금 부과 안 해온 게 뭐야? 세금 부과하는 걸 착각해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해서 또는 몰라서 이게 아니고 세금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안 해왔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상대방 측이 세금 부과를 안 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행정청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뭔가 믿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세금 부과 안 할 거라고 믿을 만한 뭔 사실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정이. 그 사정이란 말을 해. 그럴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다 나타났네. 세 가지. 자, 일단은 두 번째 줄.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 이건 객관적 사실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행정청, 여기는 빠져있지만 설명은 안 했지만 행정청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뭐가 있다야 돼? 두 번째 끝에 과세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응?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단지 오랫동안 비과세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 없고, 꼭 뭐가 더 필요해? 행정청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는 얘기지. 있었어야 된다. 응? 1번. 그래서 이거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된 사건 기억나는 거 뭐 있어? 행정기관이 그 있잖아, 그 무슨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장기간 세금을 부과 안 해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5년치, 그 5년치 이상은 소멸시효돼서 부과할 수도 없는 거야. 5년치 세금을 갑자기 부과했어. 그것도 세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미 폐지까지 된 마당에 5년치 세금을 부과했다면 신뢰보호 위반한 위법, 바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묵시적인 견해 표명이고 그걸 귀책사유 없이 신뢰한 거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자, 2번은 자, 이건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인정한데, 첫째 끝에 무슨 단어, 이거 내가 열받으면서 설명했잖아. 면세사업자용 등록증 교부한 거. 아니 내가 가게 열고 장사한다고 세무서장에 등록하러 갔어.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 발급해 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 딱 하니 면세사업자용 등록증. 나는 뭐라고 믿어? 나는 면세 대상 사업을 하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냈는데, 그리고 아무 조치도 없고 수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 면세사업자라고 돼 있어서 안 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급여했으니 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세금 안 냈다고 세금 부과하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물려서 같이 더해서 부과하고 납부하라는 건 위법. 그리고 소송까지 냈어. 그랬더니 법원이 뭐래? 야, 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장이 받는 건 단지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받는, 수리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신고받는 행위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란 걸 내주는 것은 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뿐이지, 거기에 면세사업자라고 썼다 그래서 면세 대상이 된다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뭔 그따위 짜증나게. 그럼 면세사업자라고 쓰지 말고 내주든가. 그렇게 내주는 거래. 그래 놓고 국민은 그 써진 거 갖고 믿으면 안 된대. 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주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하나? 응? 하여튼 행정청이 사업자,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라고 써줬는데도 그거 면세사업자라고 공적 견해 표명한 거 아니래. 따라서 면세 대상 되는 거 아니래. 그지 같은 판결. 자, 어쨌든
우리는 외워야 돼. 그래서 첫째 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대. 이거 하나만 봐. 그래도 이거 뭐야? 마지막 줄에 과세 안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야. 응? 그 믿으면 안 된대. 아, 그지 같아. 자, 3번은 아까 나왔던 거다. 응? 사업계획 적정 통보해줬다고 그 사업 폐기물 처리소 설치할 토지 용도 바꿔주겠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해주겠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거 아니다. 그럼 3번 틀렸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4번은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쓰였던 지문. 그죠? 행정청이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그게 무슨 지구 단위 지정 이런 거 하여튼 어느 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설 곳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어디를 개발 사업을 크게 하면 땅을 구역을 딱 놔갖고 여기는 상업 지역 뭐뭐 들어설 주로 이런 거를 지정을 하지. 그러면 거기에 뭐로 지정을 했대? 주로 첫째 그때 판매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이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했더라도 누구라도 거기다 숙박업소 건물 짓겠다고 신청해 오면 다 해준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주로 그런 걸 허가해주고 들어서게 하겠다는 거지만 그것도 너무 많아. 숙박시설이 지금까지 내준 것만 해도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거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숙박시설 건축허가 해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해줬다고 볼 수 없다. 예. 지금 뭐 했어? 7번, 8번? 7번 했죠? 8번도 했네? 7번을 해야 되는데 8번 해버렸네. 오늘 7번까지만 하고 그만 합시다. 네, 그만해. 나도 목이 하루 종일 했더니 너무 아프다. 자, 7번 하자.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처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앞선 처분 철거명령이잖아. 철거명령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대. 무슨 말이야? 무효라는 말이야. 그럼 논리적으로 철거명령이 무효면 상대방한테 철거해야 될 의무 생기지도 않았고 의무도 없는 자에게 철거 안 한다고 후속 조치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하는 거 역시 무효가 된다. 1번 5.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뭐야? 선행행위가 무효면 무조건 후행행위에 승계돼서 후행행위도 무효인 의미 승계돼 무효로 만든다. 1번 5. 2번은 자, 2번은 앞에 거 다 떼고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보자. 항상 이 두 가지 생각해. 자, 먼저 어떤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그 뒤에 그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선언되면 어떻게 돼? 그 처분은 무효는 아니고 취소해요. 그런데 이미 어떤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려진 뒤에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 근거법도 없이 처분하는 것에서 무효. 그러면 여기서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둘째 줄 끝에가 중요해. 자, 뭐가 먼저 나왔대? 위헌 결정.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먼저 내려졌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한대? 응? 새로운 체납 처분을 한다는 거야. 즉 재산 압류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세금 부과하도록 허용한 법률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 하는 조치들이야. 그거 못하는 거고 했다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문장의 핵심인 거고 근데 어떻게 나왔어? 허용 안 된다. 맞는 거야.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면 핵심은 그건데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면 자 어떤 법령 근거에서 뭐 했어? 과세 처분했어. 세금 부과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그 법령에 나중에 이때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이 법이 위헌 결정 내려진 거지?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과세 처분은 그러면 이제 처분한 이후에 뒤늦게 위헌 결정 내렸잖아. 그럼 이 처분은 뭐가 된다고?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원칙이 취소 사유. 그럼 취소 사유면 세금 부과 처분 일단 유효 아니야? 유효. 취소 사유니까 일단 유효. 응? 근데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안 된 상태니까 유효. 근데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 했어? 이미 최소 기간 지났대. 그 이 사람은 이 세금 부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한 거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낼 의무 있잖아.
의무 있어. 근데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너 왜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재산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미 위헌결정 내려진 다음에는 이 압류 들어가고 막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팔고 그러면 세금 부과하도록 허용한 법 위헌이라고 결정났는데 그 법을 실현시키는 게 돼. 안 된다는 거야. 응? 바로 그 앞에 얘기 이해하죠? 어떤 법에 따라 과세처분했고 근데 나중에 그 과세처분했죠. 근데 세금 부과 처분이 법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처분은 취소 사유인데 둘째 줄에 뭐야? 상대방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기간 놓쳤어. 지났어. 그러면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 그럼 상대방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내고 계속 있다.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난 후에 행정기관이 재산 압류하고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이건 이미 위헌 결정 내려진 이후에 하는 조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5. 네, 3번이 답이네. 그죠? 그럼 뭐야? 요거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세금 부과를 했었단 말이야. 세금 부과했는데 이 사람 소송 기간 지났어. 제소 기간 놓쳤어. 그러면 이 세금 부과처럼 뭐가 생긴 거야?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법이 세금 부과의 근거범위 위헌 결정이 나중에 내려진 거야. 그럼 위헌 결정 내려진 거는 이거 소급표. 위헌 결정 내리면 이 법이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게 소급표야.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여기에 미쳐서 그러면 세금 부과 처분 소송 기간 지났지만 위헌 결정 내려진 거에 따라 소송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끝에 미친다가 고개 틀렸어요. 미치지 않는다. 응? 미치지 않는다. 자, 뭐야? 쉽게 얘기하면 세금 부과 처분 후에 그 세금 부과의 근거범위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그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소송 기간 지났으면 소송 못 하게 된다는 말이야. 상대방 소송 못 낸다고. 그러니까 소표가 미치지 않는다가 맞는 거고 이 말의 뜻은 위헌 결정 내려진 거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이 사람은 이미 소송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 낸다 이거야. 상대방 국민. 응? 말이 어려워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야. 이 말은 그 상관없다. 위헌 결정 내려진 거 상관없이 이미 소송 기간 놓치셨으니까 취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응? 그래서 3번이 미친다가 X입니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중요한 단어가 뭐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대. 첫째 줄 끝에. 분명히 법에서는 이거 국민들 생활에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뭐라고 하냐대. 그 사업 결정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대상 사업으로 명시가 된 거야.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법으로 거치게 돼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안 거치고 사업 승인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업 승인은 뭐다? 결론 무효. 두 개 단어만 연결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그럼 결론 뭐라고? 무효로 본다. 사업 승인 내준 거. 응? 그리고 짝을 이어서 거기다가 비교.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고 사업 승인 내줘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어 안 거쳤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는데 부실하게 거쳤대. 부실하게 거친 경우. 부실하게 거쳤는데 행정청이 사업 승인을 내줬어. 응? 경우 이때 사업 승인 내준 거. 사업 승인 처분. 자, 이거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실하게 거친 것 같아요. 부실하게 거쳤다는 것만으로 이 사업 승인 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응?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부실하게 거쳤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낸다고? 자, 안 거친 거는 아예 안 거친 건 사업 승인 내는 건 무효. 거치게 거치는데 부실하게 거친 건 취소 사유. 이렇게 잘 속여. 취소 사유 아니고 아예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응?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실의 정도가 또 따져져. 부실이 너무 심각해서 아예 안 거친 거와 마찬가지라면 모를까? 그러면 이제 그럼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좀 다소 부실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더하면은 너무 길어지겠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10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9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조금 더 정례 지적되는 게.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죠.